심리학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순 없죠. 바로 칼 융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심리학 세계를 구축한 인물인데요. 오늘은 이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갈라섰는지를 따라가 보면서 융의 핵심 사상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00년, 아직 젊은 정신과 의사였던 융이 프로이트의 기념비적인 책, 꿈의 해석을 처음 읽었을 때의 소감이죠. 정말 엄청난 존경심과 감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웠던 관계가 글쎄요,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두 사람이 제자와 스승으로 만났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무슨 근본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서게 됐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융이 어떻게 개인 무의식을 넘어 자기만의 이론을 펼쳤는지, 또 우리에게 익숙한 성격의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정신의 거대한 위험이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들의 첫 만남,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때는 1900년, 모든 건 젊은 융이 프로이트의 책에 대한 서평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융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어떤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느려지거나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까? 그는 단어 연상 검사라는 아주 독창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죠. 융의 접근법이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보다 왜 대답을 못하는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단어를 듣고 망설이거나 이상한 단어를 내뱉거나 심지어 나중에 그 단어를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 뭔가 반응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속 깊이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융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개념이 바로 콤플렉스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죠. 재밌는 건 이 콤플렉스라는 발견이 스승인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게 되고 위대한 우정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밀월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스승과 제자였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심리학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비도예요. 프로이트에게 리비도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성적 에너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주로 만났던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인 환자들에게서 얻은 관점이었죠. 하지만 융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너무 좁은 생각이다. 리비도는 그냥 성욕이 아니라 삶을 향한 전반적인 생명 에너지 그 자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융은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나름의 근거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성욕이 중요할까요? 밥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밥이죠. 또 니체 같은 철학자나 오로지 사업에만 미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성욕보다는 권력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즉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꼭 성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아주 상식적인 반박이었던 셈이죠. 프로이트와 헤어지고 나서 융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이제 스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신만의 생각, 특히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하죠. 프로이트한테 무의식은 뭐랄까, 의식이 외면하고 버린 생각이나 감정들을 모아두는 일종의 창고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융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의식은 그냥 과거의 찌꺼기들이 쌓이는 곳이 아니라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미지가 샘솟는 창조적인 모태, 즉 근원과 같다고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창조적인 무의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융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원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개인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의 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오래된
인류 공통의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융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발견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사실 수많은 원형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운명처럼 사랑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느낄까요? 융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원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융의 이론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MBTI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 뿌리가 바로 융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융은 사람을 너는 내향형, 너는 외향형 이렇게 딱 나누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 정신 에너지의 방향이 주로 안으로 향하냐, 밖으로 향하냐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였죠. 누구나 양쪽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융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4가지 기본적인 도구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따라가 볼까요? 먼저 감각으로 저게 뭔가가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 사고를 통해 저건 나무구나 하고 그게 뭔지 판단하죠. 그리고 감정으로 저 나무 멋진데 하고 좋고 싫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직관은 저 나무는 여기서 수백 년은 자랐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서 있겠지? 하는 식으로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직관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융이 직접 겪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감각이 발달한 남성과 직관이 발달한 여성이 물속으로 사라진 새가 어디서 남을지 내기를 했답니다. 논리적으로는 감각형 남성이 이겨야 할 것 같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여성분이 완벽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냥 직관적으로 미리 알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직관의 힘입니다. 융은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쓰는 일종의 가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세상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는 완전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페르소나죠. 물론 사회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과 이 가면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융은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넘어 현대사회 전체에 던지는 아주 묵직한 경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1957년 한 인터뷰에서 융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건 더 이상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정신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핵폭탄을 만들어낸 것도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간의 정신이니까요. 융은 당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수소폭탄과 같은 엄청난 기술을 가진 시대에 만약 인간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요. 그 질문이 나온 지 6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기술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발전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